안 돼. 멈춰. 순자는 옥상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머리가 휘날리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가 발끝을 들고 있었던 순간 순자는 몸을 던져 그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그의 옷, 그의 떨리는 몸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행운의 에너지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동사연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대학병원.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낮 동안 북적이던 병원은 이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죠.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기계음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적막한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박순자, 당시 32살이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하얀 타일 바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갈라진 입술.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웃을 때 보조개가 예뻤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웃을 기력조차 없어 보였어요. 3년 전 남편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뒤 순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이 병원에서 청소를 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5살 딸 서영이가 혼자 잠들어 있었죠.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걸레를 움직였어요. 바닥에 묻은 때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손등의 피부가 거칠어서 걸레질할 때마다 쓰라렸지만 이제는 그 통증조차 익숙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제 때문에 손톱 주변 피부는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요. 5층 복도를 다 닦고 나서 순자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6층, 7층, 8층. 청소 카트를 끌고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병원 청소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6시간 동안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12개 층을 청소해야 했죠. 화장실, 복도, 병실 앞, 계단. 하나도 빠짐없이 닦아야 했습니다. 옥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섰습니다. 계단참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딸 서영이가 자고 있겠죠. 이웃집 아줌마에게 맡기고 온 딸. 오늘도 엄마 없이 잠들었을 거예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초겨울의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어요. 순자는 얇은 작업복 깃을 여미며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작업복은 너무 얇았어요. 찬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옥상 난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남자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혹시 귀신이라도 나온 건 아닐까?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뒤돌아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절박하게 들렸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청소 카트의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옥상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난간 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자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 남자가 난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발끝만으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죠. 난간 아래는 12층 높이였습니다. 떨어지면 살 수 없는 높이였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2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청바지는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새파랗게 질린 얼굴. 순자는 그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까이 가면 남자가 뛰어내릴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일단 내려와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딸 서영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던 날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순자는 달렸습니다. 순자의 낡은 운동화가 옥상 바닥을 박차고 나갔어요. 10m쯤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어요. 폐가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는 것. 남자가 몸을 완전히 앞으로 기울였어요. 발끝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남자는 떨어졌을 거예요.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남자의 셔츠 끝을 움켜잡았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셔츠 천이 얇아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뒤로 잡아당겼어요. 손바닥에 천이 파고들면서 아팠지만 꽉 쥐었습니다. 남자의 몸이 뒤로 쏠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순자도 함께 뒤로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몸무게가 합쳐지면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쿵! 두 사람이 옥상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순자는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등줄기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남자의 팔을 놓지 않았어요.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자가 다시 일어나 난간으로 달려갈까 봐요. 두 사람은 한동안 옥상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등을 통해 냉기를 전해왔습니다. 순자의 허리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퍼져나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두 사람의 몸을 훑고 지나갔죠.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방금 전에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순자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람 목숨인데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귀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남자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 한복판인데도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의대생이에요. 이 병원 의대 4학년이요. 순자는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의대생. 그렇다면 엘리트였겠죠. 순자 같은 청소부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엘리트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어요. 들켰어요.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퇴학 확정이에요.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이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때렸고 민준도 맞았어요. 어머니는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만 200만 원씩 나갔어요. 민준은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3개를 했어요. 새벽 신문 배달, 저녁 편의점, 주말 과외.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어머니 병원비, 집 월세, 자신의 학비. 빚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컨닝을 했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을 잃게 되니까요. 그럼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툴게 했어요. 바로 걸렸죠. 교수가 자신을 쳐다보던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다고요. 민주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되는 꿈도 어머니를 고치겠다는 약속도 다 거짓말이 됐어요. 순자는 민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청년의 나이가 22, 23쯤 되겠죠. 순자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3년 전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 5살 딸이 있는데 아이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한다는 것. 자신은 낮에 설거지하고 밤에 청소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다는 것. 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앞니가 빠진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애를 위해서 살아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그래도 살아야 해요. 누군가는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순자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한 번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 민준은 한참을 순자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 손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민준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섰어요. 옥상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병원 1층 로비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커피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커피 한 잔이 1,000원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2개를 뽑았습니다. 민준에게 하나를 건넸어요. 민준은 캔을 받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준은 캔을 열지 않고 한동안 그냥 쥐고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지나갈 뿐이었죠. 밤 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로비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징계위원회에 가야죠.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민준의 목소리가 무기력했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인조가죽 가방이었어요. 지퍼가 고장나서 안전핀으로 고정해 놓은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를 열자 두툼한 봉투가 나왔어요. 순자는 그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열어봐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민주는 얼떨떨하게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제가 지난 2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에 설거지하고 밤에 청소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요. 거기서 월세 내고 서영이 밥 먹이고 옷 사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조금씩 모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요. 순자는 봉투를 민준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학생이 다시 시작하는데 쓰세요.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당분간 생활비로도 쓰고요. 민준이 봉투를 도로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주머니 돈이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의 손을 감쌌어요. 받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또 모으면 되죠. 순자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받으세요. 부담 갖지 말고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대 초반 청소부 여자가 20대 초반 의대생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학생은 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요. 그러니까 이 돈 받아서 꼭 의사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아픈 사람들 많이 살려주세요. 그게 제 돈을 갚는 거예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순자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32살 청소부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그 손이 22살 의대생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자는 민준이 우는 동안 가만히 손을 내어주었어요.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민준이 진정했어요.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꽉 쥐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름이라도, 연락처라도.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사세요. 그걸로 됐어요.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청소 카트가 아직 저 위층에 있었어요. 올라가서 마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저 이만 갈게요. 일이 남았거든요. 순자는 민준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순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뒷모습, 허리가 약간 굽은 뒷모습.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뒷모습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날 밤 민준은 봉투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품속의 봉투에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꼭 의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아주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 은혜를 갚겠다고요. 하지만 민준은 순자의 이름도 연락처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순자는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낮에 설거지하고 밤에 청소하고 2년 동안 모은 돈은 사라졌지만 순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다가 그날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11월
같은 병원.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낡고 오래된 건물은 이제 최첨단 의료시설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20층짜리 신관이 들어섰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고 대형 전광판에는 각종 정보가 떠 있었어요. 그 로비 한쪽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순자, 이제 62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30년 전 그 청소부는 이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생겼고 손가락 마디는 관절염 때문에 굵어져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 차트를 붙잡고 있었어요. 차트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영, 28세, 여자. 진단명, 교모세포 종래 종양 4등급. 순자의 딸 서영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닦을 새도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차트의 글씨가 흐려져 보였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옆에서 휠체어에 앉은 서영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은 웃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애써 웃고 있었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서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거예요. 동료들이 119를 불렀고 서영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뇌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악성인 교모세포종이었습니다.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뇌종양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종양 위치가 깊습니다. 수술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비가 상당합니다.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8천만 원.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식당에서, 병원에서, 온갖 곳에서 일했지만 순자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딸 대학 보내고 취업 준비시키고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그것뿐이었어요. 순자는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 순자에게 은행은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담보도 없었고 신용도 좋지 않았어요. 친척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빌려줄 수 있어도 몇천만 원은 불가능했어요. 딸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모금을 해줬어요. SNS에 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하지만 2주 동안 모인 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선의는 고마웠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순자는 병원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의사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가운 왼쪽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의사는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어요. 중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도 우연히 순자 쪽을 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얼굴. 30년이 지났지만 순자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옥상 난간 위에서 울고 있던 그 청년. 300만 원을 쥐어주며 다시 시작하라고 했던 그 의대생.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순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학생. 하지만 의사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았을 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30년이 흘렀으니까요. 32살이던 여자는 이제 62살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순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의사 소개판이 보였어요. 신경외과 교수 강민준 마이너스 뇌종양 전문,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출신, 대한민국 최고 신경외과 의사, 민준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로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로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민주는 순자의 돈으로 다시 일어섰던 거예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30년 전 순자가 살린 그 청년은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지만 정작 순자의 딸은 살릴 수 없었으니까요. 8천만 원. 그 돈이 없어서요. 순자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순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30년 전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그는 순자를 기억하지 못했고 순자는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순자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영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두통이 더 심해졌고 가끔 의식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병실에서 서영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서영이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 강민준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강서영 환자분 보호자 되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번에 서영 씨 수술을 맡게 된 강민준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입니다. 민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수술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요. 종양의 위치, 수술의 위험성, 예상되는 결과. 전문적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순자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민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청년의 얼굴. 이제는 중년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과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잠시 밖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민준을 따라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한쪽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요. 민준은 서류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의 종양은 뇌의 깊은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술이 매우 어렵고. 순자가 민준의 말을 끊었어요. 선생님. 민준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민준은 눈을 깜빡였어요.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어깨.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이요. 이 병원 옥상에서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부였어요. 학생이 옥상에서 난간 위에 서 있었죠. 제가 붙잡았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300만 원을 드렸어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3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옥상의 찬바람, 난간 위의 자신, 그리고 자신을 붙잡았던 그 여자.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자신에게 돈 봉투를 쥐어줬던 그 청소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은인.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순자 앞에 섰어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이 숙였어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민준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에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당연하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학생, 아니, 선생님이 의사가 되셨다니. 정말 기뻐요. 제 돈이 헛되지 않았네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때 저는 정말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민준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평생 찾았어요. 아주머니를.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지만 언젠가 꼭 만나서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책상 위의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강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님이, 아주머니 따님이시군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딸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딸이요. 민준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주머니,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따님을 꼭 살려드릴게요. 민준은 순자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안 돼요. 그건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게 300만 원이었죠. 30년 전 300만 원이면 그건 아주머니 전 재산이었잖아요. 게다가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따님을 살려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자신의 딸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30년 전 순자가 민준을 살린 것도 지금 민준이 서영이의 담당이가 된 것도 모두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순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병원 이사회에 불려갔어요. 회의실에는 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병원장이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노신사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병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교수, 자네가 환자 서영 씨의 수술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다던데 사실인가?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병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 교수, 자네가 개인적으로 수술비를 대주고 싶은 환자가 한둘인가? 자네가 지금까지 집도한 환자가 몇 명인데?
그 중에 돈 없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릅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병원장이 책상을 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강 교수, 자네 입장은 이해하네. 하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날릴 수는 없어. 다른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례를 만들 수 없어. 강 교수가 이번에 무료로 해주면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또 다른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교모세포종 4등급이야. 수술 성공률이 30%도 안 돼. 실패하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번 수술은 정상 수가로 진행하도록. 환자 측에서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게.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병원장님, 제발. 병원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끝났네. 나가보게.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주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분노와 좌절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30년 전 순자는 자기 전 재산을 내줬습니다. 망설임 없이, 조건 없이. 하지만 지금 민주는 그 은인의 딸을 도울 수 없었어요. 민주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봉투를 꺼냈어요. 30년 된 봉투였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민주는 버리지 못했어요. 순자가 주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안에 돈은 없었어요. 진작에 다 썼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이 빈 봉투를 3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곤 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자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빈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순자를 다시 만났어요. 병원 1층 카페테리아였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측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순자가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갚았어요. 의사가 되셨잖아요. 지금까지 몇 명을 살리셨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되겠죠. 그 사람들 모두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전 그걸로 충분해요. 제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다니 그것만으로도 기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그냥 수술만 잘해주세요.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올게요. 순자는 민준에게 고개를 숙이고 카페테리아를 나갔어요. 민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딸이 살던 곳이었죠.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서영이가 입원하면서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8천만 원. 어떻게 구하죠? 순자는 벽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낡고 금이 간 천장이었습니다. 그때 시선이 방 한쪽 서랍에 닿았어요. 순자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순자의 이름으로 된 작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20평짜리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 땅이었어요. 언젠가 집을 지으려고 빚을 내서 산 땅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30년 동안 그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세금을 내가며 풀을 뽑아가며 지켰습니다. 언젠가 딸이 결혼하면 그 땅에 작은 집이라도 지어주려고요. 순자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땅은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개발 계획이 취소돼서요. 급하게 파시면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천만 원. 부족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팔아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땅은 팔렸어요. 5,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통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기존에 모아둔 돈 1,500만 원, 모금으로 모은 돈 1,200만 원, 땅 판 돈 5,200만 원, 합쳐서 7,900만 원. 아직도 1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순자는 집안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드디어 8천만 원이 됐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100만 원. 됐어요.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땅도 가구도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딸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순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수술비를 냈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8천만 원 납부 확인됐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8천만 원. 순자의 평생이 적힌 종이었어요. 순자는 병실로 갔습니다. 서영이에게 알려주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영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수술비 마련됐어. 이제 수술할 수 있어. 다음 주에 수술 잡혔어. 서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땅 팔았어? 아빠가 남긴 땅. 순자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괜찮아. 땅은 또 사면 되지. 근데 넌 하나밖에 없잖아. 서영이는 엄마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영이는 내일 오전 8시에 수술실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밤새 딸 곁을 지켰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고 앉아 있었어요. 서영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순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28배를 함께 살아온 딸이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조심스럽게, 깃털처럼 가볍게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안 주무셨군요. 내일 수술. 제가 집도합니다. 제 팀원 3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술 잘 될까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종양 위치가 정말 어렵습니다. 뇌의 중요한 부분과 붙어 있어서 자칫하면 운동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수술 동의서에 다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0년 전 아주머니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딸을 부탁드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서영이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 서영아, 포기하지 마. 엄마한테 꼭 돌아와야 해.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영아, 엄마 사랑해. 서영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엄마.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순자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술실 안. 민주는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마스크 너머로 눈만 보였습니다. 서영이가 마취되어 누워 있었어요. 민주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30년간 수련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스를 내렸습니다. 수술은 7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수술실 밖에서 7시간을 기다렸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문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은 마스크를 벗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음만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은혜를 갚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이는 회복 중이었어요. ICU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말도 할 수 있었고 손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회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면 다음 주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도 좋게 나왔고 재발 가능성도 낮습니다. 서영이가 기쁘게 물었어요. 정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진을 마치고 민준은 병실을 나왔어요. 순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순자가 민준을 불렀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이건 30년 전 제가 선생님께 드린 돈이에요. 똑같은 금액으로 돌려드려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안 돼요. 순자와 민준은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어요. 결국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주머니 이름으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대생들을 돕는 거예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박순자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첫 장학생은 5명이었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대생들이었죠.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어요. 순자와 민준이 나란히 서서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순자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에 나도 도움을 받았단다. 그 도움이 내 인생을 바꿔줬지. 이제 그 도움을 돌려주는 거야. 행사가 끝나고 순자와 민주는 병원 로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30년 전 그날 정말 많이 생각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제가 한 건 작은 밀어주기였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30년 전 아프시다고.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살아계세요. 건강하게요. 5년 전에 신장 이식 받으셨어요. 제가 기증했죠. 순자는 기뻐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영이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회사로 복직했고 건강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병원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소아병동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병실에 들어가 인사했어요.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아이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기 오세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도 도움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야. 아이가 물었어요.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꼭 나을 거야. 할머니가 장담해. 그날 저녁 순자는 민준과 약속이 있었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장학재단이 많이 커졌어요. 올해는 20명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순자가 기뻐했어요. 정말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장학금 받은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이 김준우라고. 그 학생이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민준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에는 학생의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포기하려던 의대 진학을 장학금 덕분에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학생, 참 착하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선한 일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저를 살렸고 저는 환자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학생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도는 거네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돌고 돌아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 앞 작은 공원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은은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밤 제가 정말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저는 이 세상에 없었겠죠. 제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셨을 거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머니 덕분에 알게 됐어요. 순자가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의사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자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30년 전에도 저렇게 빛나고 있었겠죠.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 저 약속드려요. 평생 좋은 의사로 살겠습니다.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약속해요. 남은 생 동안 봉사하며 살겠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 전 옥상의 그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장학재단은 이제 매년 1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큰 재단이 되었어요. 순자는 72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서영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수술을 합니다. 어느 날 민주는 병원에서 한 젊은 의사를 만났어요. 10년 전 장학금을 받았던 그 학생이었어요. 이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자네가 받은 도움을 언젠가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그게 진짜 감사하는 방법이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는 돌고 도는 거야. 끝없이 병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어요. 그 빛처럼 사람들의 선한 마음도 계속해서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은혜는 결국 돌고 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